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동옥션 대표 정복환 교수입니다. 제1강 명동옥션 소개에서 저와 명동옥션을 간략히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유튜브 강의 수강, 우량 경매물건이나 급매물 시청, 그리고 명동옥션 홈페이지 무료 가입 및 사용 등 모든 정보는 제1강에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1강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꼭 1강부터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량 물건, 우량 경매 물건이나 급매물 개재 시 경매 결정과 입찰 등은 모두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하시고 그 손익도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야 하고 진행하시길 알려드립니다. 시청하시고 모두 무료이니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매를 제대로 배우려면 경매와 관련된 기초적인 배경 지식과 개념, 기본적인 용어 정리부터 하나하나 공부해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9강으로 부동산 경매 입찰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시 외의 물건과 입찰 외의 물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경매 정보지를 보면 제시 외에 옥탑 3.3 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시외. 자, 제시외 물건. 자, 이것은 감정평가에 포함되어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지만 입찰 외 물건은 건물 준공사 후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 등 부동산 매각과는 긴밀한 관계가 있지만 감정평가도 되지 않고 입찰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제시의 물건. 불법 건축물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매각으로 승계돼 가지고 매 6개월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이게 바로 입찰 외 물건입니다. 자, 제시 외 면적도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제시 외 건물 또는 제시 외 물건과 같이 낙찰자, 매수인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감정평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낙찰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수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거는 전주지방법원 2008 타경 2496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의 물건은 결론적으로 감정평가액에 들어있으면은 매수인이 잔금을 내면 매수인 소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의 경우 제시의 강아지집, 요즘 이제 강아지집도 화려하게 엄청 또 비싼 재료를 써서 짓기 때문에 마당에 있는 강아지집 같은 거, 비닐하우스 이런 거 제시의 물건이지만 감정평가액에 토지 얼마, 건물 얼마, 그 다음에 제시의 물건 금액 300만원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은 비록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기상 증명서에는 없지만 제시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면 매수인이 잔금을 내면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해세의 함정. 자, 당해세란 거는 경매로 넘어가는, 경매에 붙여진 그 건물에 부과된 세금을 말합니다. 자, 당해세. 어떤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 건물 소유자가 당해세, 그 건물에 붙어 있는 증여세랄지 또는 상속세, 이런 국세나 지방세, 증여세, 상속세는 대표적인 국세입니다만은 또 지방세는 주로 재산세입니다. 재산, 건물분 재산세 이런 걸 안 내 가지고 이제 경매 넘어갈 때 그 경매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빠져나가는, 배당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당해세가 있을 경우에는 배당 순서는 경공매 비용이 맨 먼저 빠져나갑니다. 영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순이. 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 이게 이제 1순위. 그 다음에 당해세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당했어요. 조세 체납에. 그 다음에 나머지 임차인의 보증금, 기타 담보채권 순서로 배당됩니다. 자, 당해세는 배당 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압류만 되어 있으면 배당 여부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여부지 않고 그 이후에 배당 여부 종기 이후에 권리신고 및 배당 여부를 하여도 배당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 경매 8개 2010 타경 5923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당해세 인수시, 자,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뜻하지 않게 당해세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통해서 매수 보증금,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에서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신청 단계가 없어서 공매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즉 국세징수법 65조 4항에 보면은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세무서장은 공매 보증금을 국세징수법 제4조에 따라서 체납 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순으로 충당한 후 몰수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자, 2018년 12월 31일자로 가산금에 충당한다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과 체납처분 절차임에도 공매에서는 매수인 보호에 소홀하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부동산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에서도 이번 학기에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이 국세 중에서 이제 당해세에 압류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저렴하게 매수해 왔을 때, 양수 받았을 때 잘못하면 국세가 먼저 빠져나가면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해세 함정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학생들 수업 시간에 또는 이제 영등포구나 은평구 경매 강의 때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하고 자세한 얘기까지 들어서 설명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소유자 가압류. 자, 전소유자, 지금 A라는 소유자 명의로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는데 A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B 소유였을 때 그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5천만원 예를 들어서 그 가압류는 말소되지 않고 B에서 A로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A가 소유일 때 경매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소유자 가압류 운명은 어떨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집행법원의 재량으로 인수조건으로 매각에 붙이면은 매수인이 5천만원을 떠안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수조건이 아니라면 배당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전소유자 가압류는 굳이 근래에는 인수조건을 하지 않고 그냥 배당으로 소멸하는 조건으로 특별매각 조건이 아닌, 인수조건이 아닌 일반 배당으로 소멸하는 걸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지권 별도 등기 여부와 관련된 세 가지 이제 주의점이 있는데, 첫째는 대지권이 미등기인지 여부. 대지권이 미등기되고 집합 건물의 경우입니다. 지금 고분 건물 경우에 대지권이 미등기되고 전유 부분, 건물에 있어서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된 상태, 이게 대지권이 아직 등기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반드시 감정평가액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정평가서를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는데요. 집합 건물에서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상에 건물과 다른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바로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저당 채권의 존재 여부, 원인, 금액 등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특별매각 조건으로 매수인 인수 여부를 공시합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담당하는 분하고 직접 빌라 입찰하는데 토지 별도 등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입찰 보증금 또 잔금 내면은 그 별도 등기가 말소되는 건지 내가 떠안은 건 떠안게 되는 건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입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대지권이 없음.
대지권이 없는지 여부. 대지권이 없는 집합건물, 아파트나 구분 상가 건물을 말합니다. 이걸 매수하면 매수인은 나중에 대지권을 낙찰받거나 대지권 소유자에게 대지 사용료를 내고 아파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대지권이 없는 건물만 낙찰받았을 때 말합니다. 그러나 대지 지분이 없더라도 감정평가액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면 나중에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존속 보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2018년 10월 16일 개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상임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2항입니다. 따끈따끈한 겁니다. 지금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개정 시행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상임법 20조 이하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 위에 이거는 이제 10조 이항이기 때문에 바로 공포와 즉시 효력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 존속보장, 우리 국법 상가건물 임대차법 개정되기 전에 법은 5년이 있습니다. 5년, 최소한 5년은 보장한다. 자, 프랑스는 몇 년이었을까요? 프랑스는 임차인, 즉 임대차 존속보장이 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석사 논문 지도할 때 대학원에서 이제 프랑스처럼 우리는 5년 너무 짧다, 9년 또는 10년을 늘리자, 이런 의견을 많이 학생들도 지도도 해봤고 그런 석박사 논문에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개정해가지고 10년으로 임대차 존속보장을, 프랑스보다 우리가 1년이 더 많습니다. 최소한 10년은 보장한다. 그 대신 이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이런 임차인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한 8, 9가지 사유가 되는데요. 그런 사유가 없으면은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뭐 쫓겨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조문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10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임차인의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차 존속보장을 10년으로 하고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은 이것도 이제 2018년 9월 18일 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자, 서울특별시 경우는 1억 1000만원 이하를 소액임차인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3,7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큰 상가 건물, 우리 근린상가 같은 게 이제 경매로 나왔을 때 임차인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은 또 제1순위 건재당권이 5억, 10억 이렇게 많이 있을 때 경매로 매각돼서 배당할 때는 절반을 쪼개가지고 우선 건재당권자 50% 줍니다. 나머지 50% 가지고 2분의 1 가지고 비용 제한 매각대금 2분의 1은 임차인들에게 이제 배당을 해주는데,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돌려서 나머지 순서대로 해서 이제 배당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뭐 확정일자에 의한 순서, 날짜 봐서 다른 담보물건과 비교해서도 그런 것도 다 합니다. 경매에서 이제 배당표 작성할 때 1차 소액 임차인 배당, 2차 배당 이렇게 해서 다 표가 나옵니다. 과밀 억제권역은 1억에 3,400만원, 광역시는 6천에 2천만원, 기타 지역은 5천에 1,700만원입니다. 상가건물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은 자 2018년 1월 26일날 개정했는데요. 서울은 6,500까지 범위 내에서 2,2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해주고, 과밀 억제권역은 5,500만원에서 1,900만원까지, 광역시는 3,800만원 이하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1,3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해주고, 기타 지역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1,0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해줍니다. 그 다음에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사유. 자, 월세를 마냥 안 내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이제 좋은 임대인을 만나면 3개월, 4개월 연체에도 계약 해지 내용증명 통지를 보내지 않고, 임차인은 영업상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독촉을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법상 이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나 지상권이나 차임 연체 월세를 무한히 연체하면, 계속 연체하면 이제 해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 장래양에서 소멸시키는 게 해지입니다. 해제는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몇 번 안 냈을 때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은 2기 차임액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3항입니다. 상가 건물은 3기 차임액 3번 10조 1항 1호 제10조 8 여기에 규정되어 있고, 지상권은 2년 이상의 지료입니다. 지상권은 원래 이제 워낙 장기간이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전속보다 10년인데 지상권은 뭐 최소 30년, 경관, 벽돌조 이런 건물은 30년, 15년, 5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 지료를 안 냈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무효 사유, 제가 이제 한 번씩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입찰표를 뭐 고치거나 수정, 대리권을 미비, 인감 도장에 찍은 도장을 뒤에, 입찰표 뒤에 있는 이임장에 인감 도장을 똑같이 찍어야 됩니다. 거기는 막 도장을 찍으면 안 됩니다. 입찰 무효 사유입니다. 경매 개찰할 때 다 봅니다. 그런 걸. 또 입찰 보증금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서표 한 장으로 끊어왔는데 뒷 금액이 몇백 원, 단돈 1원만 차이 나도 입찰 무효 사유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물건 번호, 사건 번호 다음에 여러 물건이 동시에 나왔을 때는 물건 번호가 있거든요. 그걸 기재를 미비했달지 이랬을 때는 입찰 무효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의 입찰표 여러 개의 사건 번호를 기재한 경우나 물건 번호를 여러 개 기재한 경우, 뭐 어느 것을 낙찰받는 입찰하는지 모르니까 이거 당연히 무효되죠. 그 다음에 동일인이며 한 사람이 동일 물건에 대해서 동일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여러가지 한 10개의 사유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 합가로 대항력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대 합가, 전입 세대를 합쳐가지고 대항력을 떠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어떤 가족 중에 먼저 아들이 이제 그 지금 새 사는 임대차로 살고 있는 집에 아들이 먼저 전입신고를 해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전입신고해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전입신고 날짜로 보면은 다른 건재당권이나 그런데 또 대항할 수 없지만, 최초로 들어간 아들 주민등록 전입신고 일자를 보면은 담보물건보다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나중에 세대를 합친다,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간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소급해서 아들이 전입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 중에서 세대 합가로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 즉 매수인은 주의를 넣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후순위 임차인 중에 세대 합가가 있는 경우 이제 판례는 이렇게 판결을 봅니다. 대법원 판결은 소급해가지고 세대 합가한 가족 중 최초로 전입신고한 임차인 기준으로 해서 대항률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그럽니다. 자, 대입변제. 임차인이 이제 대입변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임차인이 선순위 이제 건재당권 금액이 적습니다. 적은 금액이고 자기는 건재당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고, 그럴 때 자기는 큰 돈이거든요. 대항력이 없으면은 자기 임차 보증금이 배당 못 받을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그 건재당권을 대신 변제하고, 대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대의 변제할 수 있거든요, 민법에. 그래서 대신 대의 변제 해버리고 자기가 이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매수인 낙찰자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의 변제 안 했으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떠안지 않았을 텐데 대의 변제 함으로써 이제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주의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경매 절차에서 주의할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경매는 하나하나 마음만 조급하면은 나중에 또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좀 하나하나
우리가 경내, 배당, 인도, 명도까지 소유권 이전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고 있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명도구시장 대표 정복강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